자, 챕터 10으로 갑니다. 이번엔 성격장애 넘어갈 겁니다. 성격장애 다른 말로 아니 인격장애라고 해요. 성격장애, 인격장애. 성격장애, 인격장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의 분류입니다. A군, B군, C군으로 나눌 거예요. A군의 특징, B군의 특징, C군의 특징. A군에 뭐가 있어? B군에 뭐가 있어? C군에 뭐가 있어? 각각 질환의 개념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반대로 사례를 보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인 것 같아? 이 질환인 사람들은 어느 군에 속해?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연결짓기 잘하자예요.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성격장애의 분류 유형에 따른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밑줄 친 A, B, C의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세요. 괄호 안에 기억부터 시읒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통계 편람 제5판 DSM-5에 근거한 임상진단명을 차례대로 쓰시오. 내용 중 잘못된 내용 4가지를 찾으래요.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성격장애 분류할게요. 첫 번째는 A군 성격장애예요. A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상자는요, 이상하고요, 괴상해요. 대인관계 피하고요, 이상한 믿음이 있고요, 타인에 대한 반응이 무관심이에요. 이상하고, 괴상하고, 대인관계 별로 필요 없고, 그리고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첫 번째는 편집형이에요. 자신에게 대한 지속적인 불신이 있다. 편집형은요, 불신 가득해요. 불신 가득한데 이게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대한 지속적인 불신입니다.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질투, 경계 증상이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기가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 못 믿으니까 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보통 악의 없는 말, 사건에 대해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또는 위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요. 지속적으로 원함을 품고 모욕이나 상처를 준 경멸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심합니다. 편집형이 맞죠. 자, 이제 나머지 2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나머지 2개를 기억, 니은 해결해야 되는데 A군 성격장애에는 편집형이 있고요. 그리고 조현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현형이 있죠. 이렇게 각 분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 않고 즐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관계를 맺는 거 관심 없습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조현성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심한 불안을 느낀다. 아니, 다른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바라지 않으니까 불안 느낄 필요 없죠. 다른 사람의 칭찬, 비난 전혀 무관심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감정적인 냉담, 유리, 단조로운 정도의 표현을 보인다. 좋습니다. 대상자들의 모습은 괴상이에요, 마술적 사고예요, 지각의 왜곡을 보여요. 조현병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들의 말은 이해하기 힘든데 이는 모호하게 연상되는 것이 성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 암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부적절하게 연관시키게 돼요. 조현형과 관련된 얘기. B군 넘어갑니다. 자, B군 성격장애들의 특징. 연극적이고요, 감정적이고요, 변덕스러움으로 설명됩니다.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나 지나친 욕구와 정서적 불안정 때문에 관계 유지가 어렵고, 조현성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근데 이 B군의 특징들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굉장히 맺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따뜻하나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상호작용 속에서 속임수를 써요. 주된 목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것, 자신의 특권만을 내세우고 무의식적으로 타인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더 중요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감정을 무시합니다. 연극적이고 감정적이고 히스테릭하고 대인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잘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거죠. 반복되는 불법 행위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무책임하고 거짓말 잘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는 통찰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아요. 이런 성격장애를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하죠. 자, 정서, 정체성, 대인관계에서 불안정성을 보입니다. 타인과 새로운 접촉을 하는 것을 피해요. 타인과의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원한다니까요. 따라서 버림받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목받고자 하는 행동을 해요. 충동적이고 낭만적인 환상을 꿈꾸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히스테리성,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된 특징은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과장된 생각과 거만함이에요. 타인에 대한 공감은 부족하면서 자신은 타인에게 계속 존경을 요구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 C군입니다. 자, C군은요, 불안, 두려움이 주된 특징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적절함을 느끼면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해요. 때문에 그를 스스로 고립시킵니다. 자주 불안해하고 대인관계의 두려움, 대인관계의 실패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자 해요. 자, 주된 특징은 대인관계 접촉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회피와 사회적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과민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회피성, 인격장애, 성격장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우 의존적입니다. 대인관계가 끝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체물을 급하게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존재가 있어야 돼요. 타인에게 의지하면서도 타인의 요구에는 순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타인에게 굉장히 의지합니다. 타인에게 버림받을까봐 타인에게 반대되는 의견도 말하지 못해요. 의존적이고 과도한 복종을 보이고 항상 도움을 청하고 나에게 중요한 결정조차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의존성. 자, 주된 특징은 정리정돈, 규제에 기초를 둔 완벽주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과 규칙에 몰두합니다. 너무 규칙에 몰두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일을 끝까지 맞춰내기가 쉽지 않죠. 이를 강박성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분류하셔야 돼요. 자, 성격장애 임상적 특징. A군, 괴상하고 기이하고 의심, 냉담, 위축, 비논리적. B군,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관심을 추구하고 불안정하고 얕고 물질 남용이나 자살 시도 증가하고 불안, 두려움 행동, 긴장, 과도한 통제, 우울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군에는 편집성, 조연성, 조현형이 있었습니다.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B군에는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 있어요. 자, 챕터 11, 급식 섭식장애 배설장애입니다. 요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제 빈도 높습니다. 자, 문제 1번.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및 진단, 통계편람 제5판에 근거한 임상진단명을 차례 들어주시오. 급식장애입니다. 자, 유아기를 지난 후 음식이 아닌 것을 섭취해요. 유아기 이전에, 영아기 때는 나의 리비도가 다 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나다니면서 입에다가 뭐든 다 갖다 넣어요. 입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먹는 행동이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정신질환의 일부가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이식증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씹기, 다시 삼키기, 뱉어내기와 함께 역류 대뿜기, 위장관계 내과적 이유 없습니다.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질환, 섭식장애 일부가 아니고 되새김장애,
자, 아동기 시작된 음식 섭취의 회피 또는 제한입니다. BMI가 상당히 낮아요. 음식 섭취하는 것을 회피하고 제한하니까 BMI 당연히 낮겠죠. 장관 영양에 의존적이거나 영양 결핍을 경험할 겁니다. 신체상에 대한 왜곡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굉장히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하게 본다. 신체적 왜곡이 있는 거죠. 자,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거나 어떤 다른 정신질환의 일부가 아니다.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라고 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자, 다음은 섭식장애에 포함되는 주요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섭식장애 사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례 먼저 볼까요? 15세 여성입니다. 166에 42kg. BMI가 지금 15.24예요. 요거 판단해야죠. 15.24. 중학생 1학년 여학생이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친구의 부축을 받고 보건실을 방문했습니다. 보건교사는 상담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여학생이 중학교 입학 당시 166cm에 몸무게 64kg였으나 다이어트를 해서 42kg까지 감량을 하고 그 후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해했고 2에서 3일에 한 번씩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고 토하고 이어서 죄책감, 자기 혐오, 우울감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 학생은 자신이 뚱뚱하다고 여기면서 지금 BMI가 15.24예요. 뚱뚱하다고 여기면서 살을 더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쓰러지기 전날 밤에는 하재를 과다 복용했어요. BMI 15.24. 저체중과 관련된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2, 3일에 한 번씩 조절이 되지 않을 만큼 먹고 나서 토하고 하재를 과다 복용하고 어떤 먹은 것에 대한 보상작용이 있고 보상반응이 있고 굉장히 지금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1번 A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DSM-5에 근거한 임상진단명. 뭐예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죠. 정신질환 DSM-5에 제시한 A의 진단 기준을 쓰고 A 대상자의 증상과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한 양에 비해 지나친 음식물 섭취 제한으로 연령, 성별, 발달과는 신체적 건강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저체중을 유발하게 된다. 지나치게 음식물 섭취 제한에서 저체중을 유발하게 된다. 현저한 저체중은 최소한의 정상 수준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게 되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 해당 발달 단계에서 기대되는 최소한 체중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진단 기준이에요. 진단 기준에 따라서 찾았어야 돼요. 166cm에 42kg, BMI 15.24. 저체중이죠. 체중이 증가하거나 비만이 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혹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 이러한 행동은 지나친 저체중일 때도 이어지고 있다. 심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2, 3일에 한 번씩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은 후 토하고 쓰러지기 전날 밤에는 하재를 과다 복용하고 살찔까봐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기대되는 개인의 체중이나 체형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장애, 자기평가에서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지나친 압박, 혹은 현재의 저체중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지속적인 결여가 있다. 지금 자신이 뚱뚱하다고 여겨요. 그러면서 살을 더 빼야겠다라고 말해요. 완벽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죠. A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신체적인 증상 5가지 쓰시오.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체적 증상을 쓰세요. 라고 한 게 과거 기출입니다. 과거 기출에 신체적 증상을 쓰세요. 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써보자고요. 체중 감소, 당연한 얘기예요. 무월경, 변비, 복통, 추위에 대한 내성저하, 무기력감, 과도한 에너지, 심각한 저혈압, 저체온, 서맥, 피부 건조증 등
체중 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과도한 운동, 음식에 대한 생각의 집착,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부정, 공공장소에서의 식사 거부, 요리법이나 타인에 대한 요리에 몰두, 음식을 숨기거나 버리고 소량의 음식을 오랜 시간 동안 먹고 고지식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과도한 에너지가 감소되어 있죠. 과도하게 에너지가 감소되어 있다. 자, A 대상자의 현재 심각도를 명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DSM-5에 명시되어 있어요. BMI를 기준으로 해서 17 이상이면 경도, 16에서 16.99이면 중등도, 15에서 15.99이면 고도, 15 미만이면 극도입니다. 15.24였나요? 15.24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라고 심각도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 A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할 간호중재. 지금 신경성 식욕부진증 대상자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대상자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간호중재는 영양 제공입니다. 자, 영양 보충.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의 치료 시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역할은 영양 상태 회복을 위한 처방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다음은 A 질환의 입원 기준 중 신체적 기준이다. 잘못된 내용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신경성 식욕부진증입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입원시켜야 되죠. 입원시킬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체적 기준과 정신적인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신체적 기준이에요. 잘못된 내용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광범위한 진단평가가 필요해요. 입원시켜서 봅니다. 3개월 동안 3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체온이 36도 이하면서 심한 탈수, 생명의 지장이 있겠죠. 자, 구강으로 칼륨을 보충하지만 혈청 칼륨이 3 미만, 역시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수축기 혈압 90 이하이면서 심박동 50회분 이하일 때, 70 미만이면서 40회분 이하일 때 입원입니다. 자, 부정맥과 같은 심전도 변화가 있을 때 입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적인 기준도 같이 보죠. 자살 또는 극심한 통제불능, 자학적인 행동이 있을 때, 하재, 구토제, 이뇨제, 마약을 사용할 때, 치료계약의 수능에 실패할 때, 심한 우울증이 있을 때, 정신적 증상이 있을 때, 가족위기, 가족 기능 장애가 있을 때 입원합니다. 가족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의 대상자는요, 그 상위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런 신경성 식욕 부진증, 가족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리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음은 섭식장애 사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1세 여자, 164cm에 54kg, BMI 20.08. BMI 괜찮네요.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대학 입학 당시 키가 166에 64cm였던 그녀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10kg를 감량했어요. 그 이후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해한 상태에서 2, 3일에 한 번씩 복통과 구역질 날 때까지 먹은 후 토하고 죄책감, 자기 혐오감,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쓰러지기 전에 하재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랑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죠. BMI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조절되지 않게 먹고 그 먹은 것에 대한 보상 행동으로서 토하고 하재 과다 복용하고. 1번, B에 해당하는 DSM-5에 근거한 임상진단명 신경성 폭식증입니다. 자, 정신질환의 진단 통계편랍 제5판 제시한 이 폭식증, 신경성 폭식증의 진단 기준. 반복되는 폭식사파가 있습니다. 폭식사파는 다음 두 가지로 특징되어져요. 첫 번째,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감을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고, 예를 들어
스스로 유도한 구토, 이뇨제, 관장약, 다른 치료약물의 남용, 급식 혹은 과도한 운동.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둘 다 평균적으로 적어도 3개월 동안에 일주일 1회 이상 나타나야 됩니다. 체형, 체중이 자기 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 장애가 신경성 식욕불인증의 사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자,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적인 증상 5가지. 체중은 정상 범위에 있다. 폭식 사파가 있다. 먹고 난 후 구토한다. 구토로 인해서 치아 그리고 손에 손상이 있다. 러셀 사인이라고 해서 구토하면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신체상, 외모, 성적 매력에 관심이 많고 비만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면서 흔히 어렸을 때 비만했던 병력이 있고 충동성, 우울, 불안, 공허, 고독감이 흔하고 알코올, 약물 중독의 위험성이 높고 일부에게서 신경성 식욕불인증의 병력이 있고 무월경은 드물고 불규칙한 혈량이다. 영양 상태는 그래도 정상 범위에 있기 때문에 자, 비대상자의 현재 심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경도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 DSM-5의 진단 기준을 봐야 돼요. 자, 심각도의 최저 수준은 부적절한 보상 행동의 빈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번에서 3번 정도의 보상 행동 사파가 있을 때, 중등도는 4번에서 7번, 고도는 8번에서 13번, 극도는 일주일에 14회 이상입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은 한다는 얘기죠. 2, 3일에 한 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서 2, 3일에 한 번의 행동이 있다. 그래서 경도라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섭식장애에 대한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64에 62kg입니다. BMI 23.05예요. 반복적이고 충동적으로 배고프지 않는데도 많은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배도 안 고픈데 충동적으로 많이 먹어요. 폭식하는 동안 조절력을 상실하게 돼요. 폭식 후에는 혐오감, 죄의식, 우울감이 있습니다. 많이 먹고 조절력을 상실하고 그런데 지금 보상 행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구토를 한다거나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거나 하제를 사용한다거나 이뇨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다고요. 이에 해당하는 DSM-5에 근거한 임상 진단명 폭식장애죠. 증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충동적인 폭식이 있고 폭식 동안 조절력을 상실하고 매우 빠르게 먹고 배가 불러서 불편할 때까지 먹고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폭식을 하고 수치심 때문에 주로 혼자 먹고 폭식 후 혐오감, 죄의식,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주로 비만한 경우가 많고요. 주위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고 있고 자기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지만 신체상의 왜곡은 없습니다. 여기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대개 사춘기나 20대 초반에 시작하고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감소 직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각각 2가지 지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인 폭식 사파가 있어요. 조절력을 상실해요. 이에 대한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고 혼자서 은밀하게 폭식하고 폭식 후에 수치심, 혐오감, 죄책감을 느낍니다. 차이점. 보상 행동이 폭식장애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집착이 없고 신체상의 왜곡이 폭식장애에서는 없어요. 신경성 폭식증에서는 모두 다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배설장애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흔히 진단되는 배설장애로 대소변을 가릴 충분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리지 못하거나 적절치 못한 장소에서 배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유뇨증, 침구, 옷에 불수의적이든 의도적이든 반복적으로 소변 보는 거, 유뇨 적어도 3개월 동안 주 2회 이상의 빈도로 일어나게 되고 생활 연령은 적어도 5세 이상입니다. 유분증, 의도적이든 반복적이든 대변 보는 거. 적어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생활 연령 적어도 만 4세예요. 얘는 5세고 얘는 4세예요. 보통 대변 가리기가 소변 가리기보다 더 빨리 돼요. 그래서 5세, 4세입니다. 자, 12번째 챕터 물질 관련 중독장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용어들 파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라고 하는 그 용어 정리.
그런 다음에 물질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물질에 대한 특징, 중독 증상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물질 관련 중독 장애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강박적이거나 지속적인 물질에 대한 요구를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물질 나 필요해. 이 물질이 난 필요하다고 라고 합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유발해요. 고통 유발되고. 우린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물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변화,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가역적이고 물질 특이적인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 급성 중독이라고 얘기하고요. 장기간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중독된 특정 물질의 중독에 대해서 개인의 생리적, 정신적인, 재정적 변화를 얘기한다. 자,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특정 물질에 대해서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사용을 중단해요. 끊어요.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한 생리적, 정신적, 재정적,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금단이라고 얘기하죠. 물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과도하게 중독될 만큼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중지했을 때 그 물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난다. 금단입니다. 자, 약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한 결과 이전과 같은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약물의 효과가 감소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내성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질, 내성이라고 합니다. 특정 약물에 내성이 생긴 경우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약물에도 내성이 생기는 경우 A라는 물질과 B 물질은 비슷한 물질. 나 B 물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하지만 내성이 생겼어. 그랬더니 여기에도 내성이 생겨 있네 라고 하는 것, 교차 내성. 물질 사용에서 금단 증상을 줄이기 위해 중독의 성질을 변화시키려고 동시에 또는 결과적으로 2개 이상의 물질을 함께 사용.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죠. 복합 물질 남용. 자, 물질 관련 장애와 함께 다른 정신장애 진단이 동시에 2가지 진단이 동시에 일어나 이중 진단입니다. 물질 관련 중독자와 함께 장기간 생활해온 가족 구성원이 대상자에 대한 생각과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관여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감정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 얘를 우리는 공동의존이라고 하죠. 자, 환각제 사용 중단 후 환각제 중독 때 경험했던 지각 증상, 즉 기하학적인 환각 주변 시야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잘못된 지각, 색채의 섬광, 강렬한 색깔, 양성적인 장상, 대상주의의 후광, 거시증, 미친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 끊고 나서 환각제를 사용했을 때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요.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다음은 장기간의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주요 문제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흥, 이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친 A, B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밑줄 친 C를 D의 기전, E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역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알코올로 유발되는 장애예요. 알코올 환각이 있고요. 알코올 선망이 있어요. 금단 선망, 진전 선망. 환각과 이 선망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알코올 환각은 알코올 의존자가 술을 끊거나 감량한 후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서 생기는 거구나. 감량해서 생기는 거구나. 생생하고 지속적인 환청과 환시를 동반한 기질적인 환각이 나타난다. 끊고 나서 감량해서 환각이 나타나. 이 환각이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 48시간 이내.
금단 선망, 진전 선망은 오랜 기간 동안 술을 지속해서 많이 마신 뒤 얘는 끊어서였어요. 얘는 많이 마셔서 급성 정신증적 상태로 마지막 음주 후 48에서 72시간 사이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얘는 48시간 후에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마시고 나서 48시간 후에 나타나서 3일에서 10일 정도 계속됩니다. 얘는 시작해서 끊고 나서 시작해서 48시간 이내에만 그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얘는요. 많이 마시고 잠시 줄였는데 48시간 이내에 나타나서 3일에서 10일간 계속됩니다. 자, 알코올 환각증과 진전 선망의 차이는 알코올 환각증은 의식장애가 없어요. 환각에서는 의식장애가 없습니다. 진압력 있어요. 이 환각이 끝나고 나서 다 기억나요. 얘는요. 진압력 없어요. 차이점 잡을 수 있겠죠. 알코올 금단 선망은, 진전 선망은 시간, 장소에 대한 진압력 상실을 수반한 혼돈이 심하다. 자, 알코올성 치매, 오랜 기간 과음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되 술을 중단한 후 치매 증상이 적어도 3주 이상 지속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를 제외했을 경우를 얘기한다. 알코올 자체의 독소보다는 2차적인 뭐에 대한 결핍이 원인인가? 알코올의 독소 효과보다는 비타민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 근데 이거 알코올의 독성 작용이라기보다는 비타민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야. 자, 만성 알코올 의존으로 비타민 B1, 티아민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증상. 비타민 B1, 티아민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베르니케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르니케 증후군의 증상. 시신경 마비와 복식, 운동 실조, 졸림과 의식의 혼탁, 발병 시기가 분명치 않고 선망으로 시작되면서 점차 악화돼서 혼수 상태로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타민, B1, 티아민.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조용해지면서 소진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제때 비타민 B1, 티아민을 투여하게 되면 급속히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치료될 수 있어요. 비타민, B1, 티아민, 베르니케 증후군 증상까지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코르사코프 증후군. 얘는요. 티아민, 비타민 B1, 그리고 나이아신, 비타민 B3의 부족으로 대뇌와 말초신경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합니다. 퇴행성이 포인트 주셔야 됩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대뇌와 말초신경의 퇴행성 변화로 혼란, 최근 기억의 상실, 작화증이 주된 증상입니다. 수개월간 증상이 지속되며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이 되기도 해요. 코르사코프 증후군 비타민 B1과 그리고 비타민 B3의 부족이다. 자, 태아 알코올 증후군. 임신 중의 음주로 인해서 알코올에 노출된 태아가 출생 후 선천적인 결함이나 신경 발달적 장애, 시제적, 정신적 기능 부전, 행동 학습 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특징적인 얼굴 형태를 보이게 돼요. 이 특징적인 얼굴 형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출된 바 있어요. 자, 작은 눈, 짧고 낮은 콧등, 얇은 윗입술, 희미한 인중, 눈가의 피부주름. 특징적인 얼굴 형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소두증, 작고 왜소한 체격, 조정 능력의 저하,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기억력 손상, 학습 장애, 언어 습득의 지연, 논리력과 판단력의 저하, 유아기의 수면과 빨기만사의 저하, 시력과 청력의 문제, 심장과 신장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 문제 3번이에요. 자, 다음은 약물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의 기억부터 이응에 해당한 내용, 그리고 밑줄 친 A, B 쓰기. 첫 번째 약물, 암페타민. 암페타민은 자극제입니다. 무슨 자극제? 뇌피질 자극제. 오용은 영구적인 뇌 손상, 중독성 정신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암페타민의 양리작용. 도파민 유리를 증가시키고 재흡수를 차단하고
코카인. 도파민의 제흡수를 차단시켜 도파민 1,2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노에피네프린 그리고 세로토닌 제흡수를 차단시켜서 뇌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효과는 다행감. 의존 생겨요. 금단 증상, 약물을 요구하는 생각이 강해지고 의존감이 있거든, 의존증이 생기거든요. 우울, 불쾌, 과민성, 피로, 수면 증가, 꿈 증가, 걱정, 배고픔, 불안 등이 나타나고 2에서 4일째 극도로 달하고 우울이 심하면 자살 시도하고 그리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환촉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코카인 버그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코카인 버그. 자, 바비츄레이트. 바비츄레이트의 효과. 얘는 진정이잖아요. 그리고 수면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알코올 바비츄레이트 간의 상승작용 효과가 있어 투약의 복합 사용은 매우 위험해서 과용량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다. 대마개 관련 장애. 적은 양의 마리화나는 가벼운 기분 악양, 편안감, 수면감이 나타나 술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무감동, 에너지 결핍,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지고 집중력이 감소되고 개인 위생 저조되고 마리화나에 몰두되고 얘를 무욕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각제, LSD. 환각이 끝난 직후 불안, 공포, 공황, 무서운 환각, 자살, 폭행, 살인 충동 등이 뭐가 나타나요? 불안, 공포, 공황, 얘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지옥 여행이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몇 개월 후에도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위험적인 환각 상태가 나타납니다.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각 증상이 나타나요.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플래시백 현상입니다. 자, PCP 중독, 사용 후 1시간 이내 발생하게 되고 급성 중독 증상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과량 중독은 고열, 자율신경계 장애, 경련, 혼수, 신장장애, 그리고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 물질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물질별로 중독 증상, 금단 증상, 그리고 특징들. 문제 4번이에요. 자, 다음은 물질 중독 대상자가 사용하는 방어기전 5가지를 얘기합니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방어기전의 명칭을 차례들어서 씌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 중독 대상자에게 이용되는 대표적인 방어기전입니다. 자신이 물질을 남용해서 발생한 문제가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끼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피해를 줘?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부정이라고 얘기하죠. 대상자들이 자신의 물질 사용의 원인을 누구 혹은 무엇 때문이라고 남의 탓을 돌리는 행위, 자신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행위, 내가 이런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 네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누구 탓하는 것, 얘를 우리는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상자는 물질 사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 사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적절한 변명,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야, 그럴듯한 이유를 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합리화라고 얘기하죠. 자,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논의하기보다는 대상자는 문제를 분석한다, 원인에 대한 이론을 제기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지적인 수준으로 얘기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주지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물질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아주 사소하게 취급하는 태도, 아주 사소하게 취급한다, 최소화입니다. 이런 방어기전을 사용해요. 자, 13 넘어갑니다. 신경인지장애, 대표적인 것이 치매, 그리고 치매와 비교해서 설명할 것이 선망. 문제 1번이에요.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5세 K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아들이 주는 용돈을 받아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하곤 했어요. 아들이 용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할머니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돈을 받고 쓰지 않았는데 돈이 왜 없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며느리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의심했어요. 할머니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앉아있는가 싶으면 바로 일어나 실내를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하고 마치 불안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며느리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일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면 할머니는 마구 화를 내고요. 며느리에게 욕을 퍼부어요. K 할머니는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아들 네 방으로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배회하죠. 저녁을 먹고도 며느리가 저녁을 주지 않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아서 배고프다라고 얘기해요. 가스레인지를 켜고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없는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또 욕을 하고 가족을 깨운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K 할머니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았을 때 진단 내릴 수 있는 정신장애는 무엇이고 그 근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신경인지장애죠. 근거. 자, 기억력의 장애가 신경인지 장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초기 증상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 못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들이 준 용돈을 어디에다 뒀는지, 화장실이 어디였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아닌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불안정해지죠.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폭발해요. 그래서 불안한 듯 왔다 갔다 하고 며느리에게 적대적인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그 근거입니다. 자, K 할머니에게 보이는 증상을 제외한 이외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신경인지 장애에서 보여지는 그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작화증이에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려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보다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노력이다. 주의 집중 시간,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 경미한 신경인지 장애 환자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저하되고 진압력이 저하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부터 진압력이 저하돼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 주요신경인지 환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실어증, 반향어, 말되풀이증, 보소증, 대화 능력의 손상 등이 나타나고 실행증 나타나고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인증 나타납니다. 계획관리 조정 능력의 손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걸 못합니다. 학습하기 힘들죠. 문제 해결 능력 저하되죠. 식사 계획, 금전 관리 잘 할 수 없습니다. 언어적, 신체적 공격, 야간 배회, 초조,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판단력 저하로 자신의 결함이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2번. 신경인지 장애와 선망의 특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발병 시작. 선망은 갑자기 몇 시간에서 며칠로 갑작스럽게 발병하나 신경인지 장애, 치매에는 점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잠깐만. 얘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퇴행하는 겁니다. 자, 의식 수준. 선망은 의식 수준에 손상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변동이 심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신경인지 장애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단기 기억 손상, 단기 기억 손상 이후에 장기 기억 손상. 불분명하게 발음하고 적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초기에는 정상적이지만 갈수록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죠. 사고 과정, 선망은 일시적으로 손상되고 회복됩니다. 신경인지 장애는 그 자체가 손상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나빠지게 되죠. 인지, 선망은 환시, 환촉, 망상이 나타나지만 신경인지 장애는 거의 없고 드물게 나타납니다. 정서, 불안, 환각으로 두려움, 초조 나타나고 초기에는 우울,
불안, 후기에는 불안정한 기분, 감정의 폭발이 나타나게 돼요. 비교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챕터 14로 넘어갑니다. 수면각성장애예요. 특징을 보시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애는 무엇일까를 연결시키시면 돼요. 수면각성장애 출제 빈도는 떨어집니다. 수면각성장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면의 특징이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거기 더 포인트를 주세요. 자, 수면각성장애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수면각성장애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A부터 J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에 근거한 임상진단명을 차례대로 쓰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수면량이나 그 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하게 못 자니까 주간 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죠.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깨었다면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일주 3일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고 잠을 잘 수 있는데 또 잠들기가 어려워요.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불면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또다시 잠에 빠지고 수면이 과다해요. 얘를 과다수면. 반복적으로 견딜 수 없게 잠에 빠져드는 현상. 반복적으로 견딜 수 없게. 주 3회 3개월 이상. 기면증입니다. 원인은 최근 히포크레틴의 결핍으로 알려져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잠에 들고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호흡 관련 수면장애. 호흡하려고 애쓰지만 상기도가 막혔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막혔으니까 당연히 무호흡 나타나고요. 폐쇄성 수면무호흡. 기도 폐색이 없습니다. 호흡 정지 보여요. 중추성 수면무호흡. 그래서 여기에서는 체인스톡 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 관련 호흡 저하. CO2의 증가와 관련해서 호흡 저하를 보이는 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자, 수면 위상 지연형. 위상. 어떤 수면에 대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기가 지연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면 기상 그 시각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2시간 이상 일찍 당겨지는 경우를 수면 위상 선행형이라고 얘기해요. 교대 근무로 인한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일주기 수면 각성 양상과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각성 일정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수면 각성 장애를 얘기합니다. 자, 사건 수면. 수면 중 보행 유형, 목류병이라고 하는 거. 야경증, 갑자기 잠에서 깨어서 비명 지르는 거. REM, 수면 각성 장애예요. 자, 악몽장애. 밤에 자거나 낮잠을 자는 중에 생존, 안전, 자존심의 위협 등과 관련해서 무서운 꿈을 꾸다가 깨게 되고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특징인데 보통 야간에 그리고 리을 수면에 꿈과 관련된 그 시기가 언제예요? REM 수면 시기죠. 그래서 REM 수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꿈을 꾸는 동안 몸이 밤이 되지 않으므로 꿈속에서의 행동을 실제로 하게 돼서 꿈속에서 발을 굴렀어. 실제로 내가 발을 구르게 되는 거죠. REM 수면 행동장애입니다. 목류병. 움직이기는 하지만 NREM에서 나타나는 것. 실제로 꿈속의 행동을 하는 것. REM 수면 행동장애. 자, 잠들 때나 수면 중에 다리에 근질거리는 이상 감각, 초조감, 움직이고 싶은 충동,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2번. 수면장애 대상자들은 잠들기 어렵고 잠에 들었다 하더라도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을 도울 수 있는 간호종류 5가지. 주간에 필요한 만큼 수면 취하고 더 이상 자지 않고, 일부러 더 자지 말고, 낮잠 자지 말고, 필요 이상의 잠을 자지 말고, 침상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소음이 있으면 가능한 차단하고, 실내 온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취침 전 가벼운 스낵과 음료는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다량 섭취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 카페인 함유 음료 방해, 알코올
수면에 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수면 유지, 그리고 REM 수면, 깊은 수면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불면으로 고통받는 경우 잠들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고요. 취침 전에 따뜻한 물 섭취, 목욕을 통해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수면을 돕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흡연, 각성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취침 전에 금연하도록 합니다.